자, 근본 서울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자, 다들 잘들 보셨나요? 이 시험 문제 보시고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혹시? 시험 문제 보시고서. 이 시험이 기존에 우리가 다뤄봤던 서울시 시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복지 개론을 보는 시험이 이제 서울시계 있고 이제 지방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이 있죠. 보호직 시험이 있는데 이번 시험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서 이게 서울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 역시 예, 그렇죠. 이제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험 수준이 이제 평준화되어져 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우리 한번 문제를 좀 보면 1번을 한번 볼게요. 길버트와 스펙이 제시한 모든 사회가 공동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5가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죠. 이거 우리 시험에서 문제 풀면서 다 다뤄봤던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게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두 번의 이제 사회복지직에서 나왔었고 2012년도에는 이제 보호직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길버터하고 스펙은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했었는데 지역사회 보통 기능적 의미에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체계론에 입각한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의 5가지 기능과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에 관한 얘기를 길버트하고 스펙이 했었었죠. 그걸 이제 보통 개론책에서는 이제 그걸 조금 확대해서 지역사회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사회라고도 이렇게 구분을 졌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제도, 시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사회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는 거죠. 이걸 수행하기 위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집단, 1차 집단으로 우리가 가족제도를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렇죠? 마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지역사회 질서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공권력을 부여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 우리 사회 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라는 거 우리 장애인 복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이념 체계인데 사회 통합이라 하면 가난한 자, 부자한 자 상관없이 다 같이 모이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사회 통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모이는 것, 통합, 모여지는 것. 그래서 이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게 종교제도라고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부상조. 상부상조라는 것은 우리끼리 돕는다라는 얘기였었죠.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도와준다. 그래서 2018년도 시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상부상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집단, 자조집단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사회복지제도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볼게요. 옳지 않은 거라 그랬죠.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은 주로 경제제도 또는 시장제도에서 수행된다. 맞죠?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가치, 그리고 행동 양태,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 보통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거죠. 후손한테, 내 가족, 내 후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걸 1차적으로 가족제도에서 수행되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율사업에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자,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복지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제도.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전에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보호직 시험에서도 나왔던 게 사회복지하면 왠지 사회통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부상조하면 사회복지하면 사회통합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통합으로 찍고 요번에 출제를 하신 분도 어떻게 사회통합을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자, 보면 이거 보세요.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율사업에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까지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상부상조 기능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이거는? 이건 사회 통제 기능이죠. 그렇죠. 사회 통제 기능이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저것을 막 섞어서 짬뽕시켜서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겁니다. 길버트하고 스펙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건데, 현대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의 기능은 정부, 민간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주집단 등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맞으셨어요? 그렇죠. 이런 건 맞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로 서울시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냈던 문제가 이제 서울시 이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이 문제를 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자, 2번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존엄한 존재로 여겨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 체계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 정의, 바로 그 얘기고요. 2번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된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성 존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성에 근거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개별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개별화.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이념 가운데 개별화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 개별화 이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별화 때문에 뭐가? 수혜자에게 축소와 그 다음에 개별화된 서비스. 그렇죠. 이제 그 뿌리는 개인주의에 있었다는 얘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3번 보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엔버그하고 돌도프가 제시했던 그 8가지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 그렇죠? 생, 평, 자, 죄, 삼, 사, 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이 생명보호라고 하는 원칙이 위배됐었을 땐 당연히 어떻게 됐나요? 자기결정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4번,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핵심은 이게 왜 틀렸죠? 이게 4번이? 모든 자 때문에 틀린 거죠. 모든 자 때문에. 그러니까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배웠죠. 사례회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사례회의를 하거나 또는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그렇죠.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당연히 슈퍼바이저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한테 정보를 전달해야만 슈퍼바이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정한 슈퍼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 회의나 또는 슈퍼비전 제공할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제공해야 되지, 모든 경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 한글 문제예요, 한글 문제. 시험을 왜 이렇게 내는지 이거 맞으셨어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3번. 사회복지 행정 모델, 조직이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훑어봤던 건데, 과학적 관리 모형,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 얘기하는 거죠. 조직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고전 이론이나 또는 신고전 이론, 그 조직 구조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래죠. 생산성 또는 효율성 향상에 있다랬었어요. 분업화, 개인의 기본 동작과 형태와 소요 시간의 표준화, 수행 과정과 보상의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 맞죠? 그래서 텔러가 했던 대표적인 연구,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 간의 상하의 일치성이라는 얘기도 있었었죠. 그 다음에 보상, 즉 인센티브 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2번 보시면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인간관계 모형. 자, 그 엘튼 메이오의 인간관계 이론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 심적 요소가 조직의 개별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X가 아닌 Y 이론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관료제 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맞습니까? 여기 뭐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환경이 틀린 겁니다. 관료제는 우리 이것도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관료제는 대표적인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조직 내에서의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관료제에서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은 뭐예요? 권위구조의 변화였었죠. 그래서 관료제 이론을 제창했던 막스 베버는 권위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 권위구조를 어떻게 피라미드식 구조, 그러니까 맨 위에는 적은 숫자의 사람이, 맨 밑에는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되고, 의사 결정과 관련된 권한이 중앙 집중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 몰려 있었을 때 조직이 생산성을 발휘한다고 봤던 거예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 조직 이론 중에서 이 환경을 처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폐쇄 체계 이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환경,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라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폐쇄 체계 이론과 개방 체계 이론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정치 경제 이론도 공부하셨었죠. 이것도 대표적인 개방 체계 이론이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요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적 요인, 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의 일반 환경적 요소라 그랬죠. 조직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일반 환경이 있었고 과합 환경이 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일반 환경은 조직한테 영향을 주고 거꾸로 조직은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적 환경 또는 이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일반 환경이에요. 과합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이론 한번 문제 보면 조직의 생존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정책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은 정치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었을 때 소멸되어진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 일반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조직 이론, 폐쇄 이론하고 개방 이론을 통틀어 갖고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원이 냈는데 제가 보기엔 참 조목조목 잘 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조직 이론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에서 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2010년 이후로. 참 이 문제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냐 하면은 서울시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번 봅니다. 우리 정책론 문제인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자유주의 우리 일종의 경제적 모토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입니다. 정치인들로서 따진다면 보수주의자들이었었어요. 이들은 1970년대 중후반 이후로 어떻게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시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지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가장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복지 비용 삭감하고 지출 구조를 변화시킨다. 맞죠? 그러니까 복지 구조를 삭감을 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그다음에 지출 구조에 대한 변화 얘기도 합니다. 지출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는 지출의 루트는 두 가지 형태로 지출한다 그랬었어요. 뭐요? 이제 성장 정책, 우리가 보통 이걸 경제 정책이라고 하죠. 이 성장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분배 정책. 이걸 이제 사회 정책 또는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사회 복지 정책.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데, 복지가 융성기 시대 때,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70년대 중반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이 분배 정책에 초점을 뒀던 거예요. 이 폐비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그 사회 민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아니다, 그냥 성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분배를 밀어내고 성장 정책을 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출구조 변화는 기존의 분배 정책에 재정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성장 정책, 경제 정책에 재정을 투입했다는 얘기고요. 공공 부문의 민영화, 기업 규제를 통해서 정부 역할을 축소했다. 자, 공무원 시험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랬죠. 공공 부문의 민영화까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 다원주의 또는 복지 혼합 경제 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업 규제를 했다는 게 틀린 거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 게 틀린 겁니다. 기업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을 어떻게 개방시키고, 그렇죠. 규제를 철폐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킨 거는 또 맞죠. 그러니까 기업 규제 하나가 틀린 거예요. 가운데 게 틀리고 앞뒤 것 맞아서 참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맞으셨어요? 응? 행정학에서? 행정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 출제원이 같이 냈나 보구나. 그래서 이게 2번이 그래서 이 기업 규제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왠지 만질 것 같죠? 근데 가운데 말 때문에 틀렸어요. 가운데 기업 규제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제공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근로 연계 복지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 근로 연계 복지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welfare to work 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했고, 영국에서는 이제 welfare 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welfare.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웰페어가 아니라 워크페어. 그렇죠. 워크페어 국가. 워크페어 국가. 여러분, 슌페테리아니즘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에서 이제 워크페어 국가가 등장을 하고 일하기 위해서 복지에 재원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는 어디다?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정 고용층하고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축소했더니 양극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한 자가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일종의 병폐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5번.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인테이크 하고, 접수사정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접수사정을 했고, 접수사정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평가하는 게 이게 실천 과정이었었죠.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옹호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신자유주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된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서울시 시험에. 근데 이번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정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 옳지 않, 요거 이제 시험에 출제됐었죠. 이게 뭐냐, 마일리가 구분했던, 마일리 공부했었습니다, 실천론에서. 사회복지사 역할 묻는 문제였었는데 한번 볼게요. 옳게 짝지은 건 옹호자,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일리가 제시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서 이제 미시적, 그렇죠? 개인이나 또는 최소 가족까지에 대한 개입자의 역할로서 옹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대변자 또는 변호자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옹호자 뭐 나올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사, 이 교사도 마일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인을 가르치면은 교사라 그랬죠. 집단이나 조직을 가르쳐, 즉 중범위적 차원에서 가르치면 훈련가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건 뭐죠? 이건 중개자 얘기죠. 중개자. 연결 또는 연계 또는 소개,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이거는 중개자라 그랬죠. 중개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중개자 얘기입니다. 중개자. 중개자, 브로커.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운동을 어떻게 지지한다. 이건 뭐죠? 마일리가 구분한 것 중에서 운동하는 거죠. 이건 행동가죠. 행동가. 그 다음에 계획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꾀한다. 이건 뭐예요? 연구자, 학자. 그 얘기죠. 마일리가 구분했던 것 중에서. 참 뭐라고 할까요? 예, 할 수 있겠죠. 맞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입 수준, 그러니까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무슨 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론 수준에서는 마일리 거만 하시면 돼요. 마일리 거만. 예, 왜냐하면 모든 개론책들이 마일리 거만 다뤄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6번 봅니다. 고용보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다뤄봤었습니다. 자, 보면 옳은 것 했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뭐가 틀렸죠? 그렇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고용보험법, 이게 8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법 8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로자 사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니죠. 자, 재밌는 게 이게 고용보험이 또 시험에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참 희한하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이. 근로자 사업주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고용보험 펀딩을 갖고서 하는 사업,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었었고,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성보호 사업 안에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었었죠. 자,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실업급여 사업은 반반씩 냈어요, 고용보험에서. 근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죠, 그 비용을.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가만히 보면 사업주 부담이 더 많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체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3번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맞죠? 그래서 2010년 뭐가 됐습니까? 통합 징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공단에서 돈 걷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맞는 얘기고, 구직급여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90에서 240일 동안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건데 90에서 240일까지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연령에 따라 틀리죠? 이직일 시점이 30세 미만이냐, 아니면 30세에서 50세까지냐, 또는 50세 이상이나 또는 장애인이냐처럼 연령 기준을 달고 있어요. 그게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참 놀라운 게, 재밌는 게, 이게 15회 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그대로 냈어요, 이 출제위원이. 참 재밌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하고 이 공무원 시험도 서로 이제 교점을 잡아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1급 시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시험 문제가, 서울시에서의 고용보험 묻는 게 2011년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권리구제 절차 한 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고용보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7번 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다들 이거 맞으셨어요? 7번? 기본소득제. 이게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텔레비전에는 참 많이 나왔었죠. 기본소득제.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 기본소득제가 언제 이 말이 이제 본격화됐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참 혼란스러웠었을 때에,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일종의 구조조정을 맡았던 김종현 씨인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 기본소득제를 우리나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한참 떠들어댔었습니다. 그 요새는 조금 이렇게 좀 잠잠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핀란드죠. 핀란드에서 이 기본소득제를 한번,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었어요. 했다가 대실패를 봤죠. 그래서 이제 돌려놓은 거예요, 이 기본소득제를. 못하겠다.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 기본소득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일종의 소득 보존을 해주는 건데, 전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조건을 전혀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어떻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급해주고, 대신에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를 어떻게 다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 기본소득제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성이고 세 번째가 이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이게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보편성이라는 건 everybody, 모든 사람이라 그러죠. 즉 네가 어떤 조건, 어떤 인구학적 조건, 어떤 자산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자산의 수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득을 똑같이 주겠다. 그게 이제 보편성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성. 이게 이제 무조건적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산조사 절차도 없고 그 다음에 근로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조건성을 다는 거예요. 너가 네 돈이 얼마나 있니?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제 내에서는 저 재벌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재산이 18조 원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개별성인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 개별성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 맞죠? 개별성. 자, 근데 이 개별성이 이 개별화하고는 좀 틀린 용어인데 이게 이제 정확히는 개별적 보장입니다. 뭐냐면은 이 기본소득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별주의, 그러니까 선별주의가 아니라 자녀적 복지. 우리가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개인에 대한 생존의 책임을 개인 네가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족이 져야 되는 거죠. 가족한테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국가한테 이제 그러니까 시장한테 묻고 그게 안 됐었을 경우 이제 사회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을 어떻게 자녀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본소득제는 이 개별성이라는 것을 띠는데 뭐냐면 가족을 어떻게 빼고 개인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족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개인 너한테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 이 생계비를 줄 때 어떻게 주죠? 가구 단위로 주죠. 가구 단위로. 그럼 뭐냐면 이 돈 줄 테니까 니네 가구 4명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두당 주는 겁니다. 두당. 이 기본소득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개별화하고는 틀리죠. 자, 그래서 individual bas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individuation이 아니고, 자, 참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었다. 7번은 사실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회복지 개론 교재에서도 이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8번 봅니다. 마셜 나왔어요. 마셜. 시민권론.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공부하셨죠? 이거 맞으셨어요? 네. 맞으셨어요? 자, 보면 시민권론 우리 마셜 기억하시죠? 마셜이 이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시민권의 진화론적 발달.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18세기의 공민권, 19세기의 정치권, 참정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어떻게 복지권, 우리 사회권이라는 순서대로 시민권이 발달되어지고 그 발달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마샬의 얘기했었죠. 자, 요번 8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마샬을 깊게 알아야 될 그럴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사실 마샬 얘기가 이제 2015년도 사회복지직하고 2018년도 보호직에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마샬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었어요. 2010년대 이후로. 자, 보면은 자,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때 공민권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참정권이 있었었고 이때 복지권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 18세기의 공민권이나 19세기의 참정권은 오직 남자
그 중에서도 백인. 이제 당시 배경은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이제 남녀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같은 남자라고 해도 흑인한테는 이런 공민권이나 참정권이 부여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편 타당한 시민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며 여성과 흑인, 즉 이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었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영국 사례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의 발달이 우리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 무슨 정치권 참정권, 18세기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조선 왕조 시대였었어요. 그때 무슨 참정권이 있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었죠.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정돼서 이 개념이 발전되어졌고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냈다.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권, 복지권을 얻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권력자원 이론가들이죠. 권력자원, 사회 권력자원 이론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동자 계급이 사용자, 자본가 계급자들과 싸워서 그렇죠? 그들에게서 쟁취해낸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복지로 봤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그냥 자연 발달적인 것이다. 시민권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시민권이 부여되어 왔다고 주장했던 것이 모순이라는 거고요.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아니죠. 상이한 유형이 아닙니다. 이 18세기에는 공민권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마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19세기에 무조건 참정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관찰 시점에 따라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맞으셨어요? 이게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롤스 정의론. 우리 교재에 있죠? 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 정의론을 다루는 책을 딱 2개 있더라고요. 제 책하고 김진원 씨 책 2권에서만 정의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 13회, 15회 시험에 계속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정의론이. 정의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긴 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 안에는 실제로는 자유라고 하는 이 사회 복지가 배척하는 그런 가치가 공존을 하고 있죠. 롤스는 이 2개를 어떻게 하면 공존시킬 수 있을까?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가정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가정이 그 유명한 원초적 입장 또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원초적 입장에다 놓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다 셋을 시켜버리고 전부 다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즉 완전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한번 상상해보고 시작하자는 얘기였었어요. 그런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한번 놓고서 생각해보자.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유명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무지의 베일.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기왕에 나온 거니까 나는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믿어요. 이건 요번에 꼭 좀 봐두십시오. 이제 다음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딜 보시냐면요. 예, 2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보시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고 이 안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도출을 시도했다.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럼 원초적 상황 또는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시적 함성, 그 중에 무지의 베일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지의 베일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우연적 요인들을 알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유혹에 이끌리게 돼서, 그러므로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우연적 요소들, 여기서 우연적 요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정의론을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가장 이 롤스가 중시했던 건 뭐냐면은 유산 있죠, 유산. 부모가 부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또는 부모가 부자라서 자식들한테 막 사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근데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들이 유산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무능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었을 때 이 자식들은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자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걸 가장 문제 삼았어요.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적 요소들, 즉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상황 조건들 있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 내가 부유하게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을 싹 가려버리고 완전히 백지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그 코멘트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19번에 보시면 만일 당신이 땅콩과 관련된 디항공사 회장님, 따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타인의 입장과 그들이 나와 같은 조건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땅콩 회항을 시켰었을 때 그 회장님 딸이 그 회항을 시켰었던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무지의 베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쟤는 내 밑에 있어. 나보다 가난해. 나보다 못난 놈이야. 나보다 없어. 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걔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건 전부 뭐죠? 우연적 요소들에 근거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들이죠. 그걸 싹 가리고 원점에서 시작해보자. 그걸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그노런스, 무지. 자, 그래서 롤스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정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평등한 자유 원칙. 근데 두 번째가 차등 원칙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죠.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는 것은, 자, 롤스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사회복지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 그래서 자유 원칙을 제시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동등한 수준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바로 이제 자유주의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차등의 원칙인데, 이 차등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깨트리고 이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었었어요.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돼야 된다. 우리나라 그게 심하죠. 강남에서 태어난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개천에서 용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들, 가장 불리한 사회적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최소 수혜자, 남성에 대한 여성,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 등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유의 원칙이 훼손돼서 어떻게 평등의 원칙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죠. 롤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 해봐.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 중에 기회의 원칙을 적용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세 가지 원칙들이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거는 뭐죠? 그렇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등자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훼손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이 차등의 원칙을 활용해야 될 때.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정의의 원칙의 우선순위는 자유의 우선성,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지만 제2원칙 내에서 오는 기회균등 원칙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선해서 적용을 하되 원칙들끼리 부딪혔었을 경우에는 뭐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즉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의 것을 뺏어서 얻어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문제를 잠깐 보실게요. 아주 단순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단순하게 나올 겁니다. 용어에만 초점을 두세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부정의의 시정 원칙. 답 몇 번인가요? 4번이죠. 그렇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제1의 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이 제2의 원칙이고 이 차등의 원칙 가운데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의로는 이제까지 역사상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러니까 사회복지 개론 우리나라의 시험 본 역사상 정의론이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계속 나올 거예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10번 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출됐었던 내용들이죠. 사회복지사업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죠?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얘기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들이 등장하죠. 서비스에 관한 얘기고. 지역사회 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의 주체를 두 가지로 구분해놨죠. 법인과 시설로 구분해놨습니다. 맞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맞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맞추셨습니까, 이거? 오케이. 역시 최고입니다. 그럼 뭐 틀린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11번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